네 개의 전쟁을 좀 비교할 텐데 2차 걸프 전쟁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렇게 네 가지 전쟁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전 당일 어떤 상태였는가. 그래서 개전 당일날 병력이 지금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04년 2차 걸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이 60만 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투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그중에 미군이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현재 동원되고 있었던 그 이라크군은 54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동원 가능한 부대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2003년 3월 20일 날 이제 개전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보면 개전 직전에 러시아군이 동원됐던 러시아군의 숫자가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진짜 바로 동원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은 한 20만 명, 그리고 예비 병력으로서 한 일주일 내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개전, 그리고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개전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개시하기 전,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기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들어가거든요. 가자지구로. 그래서 가자지구로 들어가기 전 바로 10월 26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26일 상에 하마스는 그 안에 아마 전투병력으로 2만 명 혹은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밖에서 모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시작됐을 때 2024년 10월 1일,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후에 병력을 지금 북쪽으로 돌려가지고 헤즈볼라가 싸웠거든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동원을 했던 병력은 한 15,000명, 그리고 헤즈볼라는 한 2만 명 정도 그 레바논에 이제 진주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개전 당시의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전하기 전날 혹은 개전하는 날 지휘통제센터를 무너뜨리는가 무너뜨리지 않는가가 전쟁 양방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2차 걸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휘통제 체계를 바로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무력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라크의 대통령국을 공습하고 그 다음에 공습을 대규모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2차 걸프 전쟁을 바라보면서 연합국이 엄청나게 이 의제 연합군이 잘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국 공습 그 이전에 전략적 실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 도라 파움스라고 하는 곳에 지휘부랑 모여 있다라는 첩보를 믿고 거기를 먼저 공격해요. 근데 거기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없었던 거죠. 사담 후세인과 지휘부 체계가. 그러고 나니까 지휘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들을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궁을 공습하고 이라크의 지휘 문제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라크의 지휘 통제가 무너졌고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라크 부대를 지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2차 걸프 전쟁을 볼 것 같으면 그 지휘 통제부를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통령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전 날 바로 2월 24일 날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려고 지휘본부가 모여 있는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러시아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크라이나가 이 본부 체계를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다른 곳에 이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체제가 첫날 그 공습에서도 살아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 전쟁하기 전에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마스는 정당이고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은 알 카삼 여단입니다. 근데 말은 여단인데요. 사실은 병력 수를 볼 것 같으면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사단 병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알 카삼 여단 안에는 말이 여단인데 그 안에는 5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전투 병력이. 그래서 한 3,000명 정도씩 되는 여단이 5개는 최소한 있습니다. 근데 이
지휘 통제 체계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마스의 바로 알카쌈의 그 군대의 지휘본부를 나중에 조금씩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대부분 무선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식이든지 이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알카쌈 지휘본부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그걸 폭격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가서는 서서히 순차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이 헤즈볼라가 것 같은 2009 사이에 완전히 지휘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간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거든요. 그 중간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삐삐 테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삐삐를 이게 왜냐면 무선 전화를 하면 다 들킬까 겁이 나가지고요. 지금 그 헤즈볼라 같으면은 이 삐삐를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삐삐 안에 그 당시 이미 이 폭발물을 씌워놨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미 그 안에 이스라엘은 그 자체 공작을 통해 가지고서 이미 헤즈볼라 조직원 한 3천 명을 동시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헤즈볼라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중간 지휘부를 9월 19일서부터 18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지금 나중에 지금 이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서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이제 무력화시킨 겁니다.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에서는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휘 본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2차 걸프 전쟁은 처음에 초기엔 실패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휘 본부 체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일차 상황,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체제가 무너지는가, 유지되는가,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부전쟁은 개전한 후에 43일 안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륙을 했고, 그런 다음에 육상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 선언을 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좀 슬프지만 전 사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보면 연합국은 1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라크군은 1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슬프지만 연합군 병사 1명이 죽을 때 이라크 병사 64명이 죽는 비율이 가져가게 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개전하고 난 후에 3년 8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미사일을 이제 공격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를 따져보면 우크라이나가 현재 영토를 한 20% 상실한 상태고 현재 교체 상태에 빠졌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놀라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사망자는 지금 134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이 134명 중에서 용병이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우리가 지금 추산됩니다. 공격한 쪽이 이 손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죽을 때 러시아 병사 혹은 러시아에 소속된 용병의 숫자가 31명이 죽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한 2년 정도 전쟁이 지속됐는데요. 그 교환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이스라엘 군 사망이 1983명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쪽 그 지금 현재 하마스의 전투원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간에 하마스가 새로운 병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2만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죽었고 그중에 지금 한 3천 명이나 4천 명 정도의 무장병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전쟁을 볼 것 같으면 그 시작되고 난 후서부터 볼 것 같으면 교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군 한 명이 죽을 때 헤즈볼라 전투원은 33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이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처음에는 볼 것 같으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고 다시 러시아가 반격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고 그다음서부터는 교착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쪽 남쪽에 있는 아주 소규모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지역을 다 클리어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이 정전 협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 남쪽에 있었던 아주 작은 몰려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 있잖아. 만약 저희가 지금 만약 저 가자 지구가 이집트 쪽에 있는 저쪽이 이집트와 국경을 면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훨씬 더 가자의 상황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가자를 진입할 때 저 이집트 군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자와 이집트 그 국경선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남겨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아있던 한 3천 명이나 한 4천 명 정도의 하마스 조조원이 남아있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정전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즈볼라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군이 지금 레바논 안에 헤즈볼라 지휘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군이 지금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레바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국경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거 벌써 약간의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첫 번째 부분은 정체성 문제 같아요. 이게 이 공동체가 뭔가 그 안에 다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려면 그게 공격하는 쪽에서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걸프 전쟁을 볼 것 같으면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내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두 세력이 존재해요. 하나가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족, 그 다음에 남동부에 있는 시아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인 정권은 수니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니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아파, 그 다음에 종족이 다른 쿠르드족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정확히 연합군이 그걸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교전이 일어나기 전 이미 벌써 5개월 전에 CIA 특수 요원들이 두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서 크루드 반군들이 조직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고 시아파들이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한 상태에서 이미 벌써 크루드와 시아파가 그 안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연합국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돈바스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85%, 주민이 한 85% 됩니다. 그러니까 왜 돈바스 지방에 이렇게 많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는가? 그거는 좀 슬픈 역사인데요. 바로 그 돈바스 지역이 지하 자원이 특히 석탄, 철강이 되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히토류도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석탄과 철강이 발견되니까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 지역에다가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많이 갖다 놨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돈바스 지방에 현재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거 되게 슬픈 일인데 2015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국영 방송국이 방송을 할 때 러시아 말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이 3분의 2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독립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에서 전체 방송의 매체가 프로그램이 3분의 2가 러시아 말로 작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에 있었던 과거 공산주의 그 세력,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바로 우크라이나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화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좀 발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크라이나 말을 우리가 국어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언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말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러시아 말과 병기할까 병기하지 않을까가 이미 그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었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계속 러시아 말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우크라이나 말을 이제부터 배워야 돼? 나 그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가가지고서는 지금 러시아가 들어오는데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었던 겁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기습 공격을 할 때 기회의 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의 창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팔레스타인계 후손들이 약 26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 체제를 바라보면 250만 명은 이스라엘에 군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2등 시민으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선거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계 주민 265만 명이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뭔가 이 변화의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기의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다가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 바로 국내 정치적 혼란이 생기니까 이게 기회의 창처럼 여겨졌던 거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남부를 헤즈볼라가 그 당시에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 이 바로 뭐냐면 레바논 사람들조차도요, 헤즈볼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남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레바논 사람들조차도 헤즈볼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 현재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그다음에 시리아 남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몇 부락들은 우리 이제 그냥 이스라엘로 편입해 주세요라고 청원 운동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그 자기가 점령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렇게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될 거겠죠. 요거는 이제 2002년에 있었던 상황인데 2002년에 볼 것 같으면 미국 그 특수요원들이 지금 이제 그 북쪽과 남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곳에서 먼저 이제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 민병대, 무장민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나중에 미국이 들어올 때 같이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모고 분포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빨간색이 지금 이제 그 대다수가 이 우크라이나 말을,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저 빨간색 저 지역이 저 밑에 있는 게 우리가 크림반도고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또 다른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이죠. 그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관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동쪽에 있는 쪽은 러시아들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의 일상 언어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모국어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쪽 이 서쪽 지방은 자기 모국어가 우크라이나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 동쪽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직장, 그 다음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저쪽 이 우크라이나 한 중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우크라이나 말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을 배우고 러시아 말로 교육받기가 그들한테 원래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가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 좀 넘고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 않고 무국적자인데 이 사람 팔레스타인의 이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65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22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과거 원주민의 후예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 안에도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어쩌면 그 기회의 창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 우리랑 약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과거 그 이 유대교를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종교재판소를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재판소의 그 이 권한 확대 그리고 난 후에 또 사법부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을까 그 문제를 둘러싸 가지고서 계속 갈등을 갖다 보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이 발생했고 그 심각한 내용이 그 당시에 하마스한테는 새로운 기회라고 아마 생각됐겠죠. 레바논 얘기 남부를 보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 레바논 남부에 보면 시리아파들이 좀 많긴 많은데요. 저 레바논 남부의 제일 아래쪽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드루즈 지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우리가 마론이라 그래가지고서 원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로마 교황청과 분리돼서 있고 그 이슬람 통치 안에서 이렇게 그 생존한 에티오피아에도 보면 원 기독교 있고요. 요 지금 중동 지방에도 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우리가 마론파라 그러는데 저기 레바논의 맨 아래쪽을 보면 저기 마론파가 꽤 있는 걸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바로 드루즈라 해가지고서 또 다른 그 소수 종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아예 레바논에 있기보다는 이스라엘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정당이에요. 그래서 헤즈볼라 안에 무장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이게 네 개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 한 국가 안에 지금 우리가 국경산 안에 뭔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으면 그게 다른 국경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전투를 일으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는가 무너뜨리지 않는가가 그 이후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가져옵니다. 2차 걸프 전쟁에서는 그, 어, 2차 걸프 전쟁에서는 지휘 통제 체제를 한 3일에 걸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폭격하고 난 이후에 무너뜨리고 난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일 전투를 했는데 실제 연합국 쪽에서는 172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볼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벌써 러시아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지휘 체계를 분산시켜 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암살을 모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휘 통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가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몇십 배나 더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순차적으로 표적을 공습함을 통해서 지휘부를 이제 고립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 나름대로 볼 것 같으면 하마스의 최고 지휘부는 일부가 계속 살아남았지만 그 지휘부가 남아있는 잔존 병력들을 지휘를 사실상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 죽을 때 하마스 전투원들은 한 10명 정도 죽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은 좀 더 심각했는데 여기는 헤즈볼라 지휘부가 완전히 붕괴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붕괴되고 난 후에 전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군 한 명이 죽을 때 저쪽 그 헤즈볼라 병사들은 약 한 33명이 죽는 이런 이제 교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었고 이 하마스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엄청나게 잘 보냅니다.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초기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결국 가서는 다 감청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2022년에 모두 이제 삐삐를 쓰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삐삐를 이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이 삐삐를 사용하게 된 그 결정서부터 아마 어쩌면 거기에 모사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삐삐를 구입하는 과정에 이미 모사드가 그 삐삐 안에 무기를 이제 폭약을 집어넣는 이 공작을 벌였고,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모두 그 폭약에 들어간 삐삐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2024년 9월 17일, 그다음에 18일 날 이 무전기들을 다 폭발을 시키면서 이제 헤즈볼라 완전 무력화시켰죠. 그러고 난 후에 헤즈볼라 지휘본부는 결국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이 공습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삐삐 공격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가서는 보면 지휘 통제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때는 그 공격하는 쪽이 그다지 지휘 통제체를 무너뜨리게 되면, 지휘 통제체를 무너뜨리면 그 부대는 정말로 쉽게 무너집니다. 그 헤즈볼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즈볼라가 저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헤즈볼라의 지휘 통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헤즈볼라보다는 하마스가 훨씬 더 약한 무장 조직이에요. 근데 그 하마스보다도 훨씬 더 못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 네 개 전쟁을 비교하면서 보면 조건적 방어가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일일 교전 첫날과 그 이후의 날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아요. 기습을 하면 교전 당일 날은 당연히 우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1일 날 볼 것 같으면 하마스 전투원이 한 6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이 저 장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1,6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이 들어왔는데 1,600명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군사 통계로 바라보면 한 부대원의 15%가 죽으면 그 부대는 부대로서 작동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6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600명이 죽었다. 사실 당일날 하마스는 벌써 부대로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참전한 이스라엘은 600명의 전투원들이 참전했는데 거기에 수비 병력으로 탱크가 12대가 참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600명 중에서 그래도 379명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이 죽을 때 지금 하마스 병사는 약 5명이 죽는 그런 교환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틀서부터 우리가 종전될까지를 볼 것 같으면 하마스 병사들은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투는 한 2만 명 정도 죽었고요. 민간인은 한 6만 8천 명 정도 우리가 죽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뒤에 있는 수치는 뭐냐면 첫날 죽은 사람들과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 수치를 다 합쳤을 때 첫날 죽은 사람이 전체 죽은 하마스 전투원의 7.5%, 그다음에 2일차서부터 종전 때까지 죽었던 하마스 전투원의 비율이 지금 92.5%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같으면 첫날은 이쪽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 6만 8천 명이 다 이 일서부터 시작해서 전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6만 8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볼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이제 교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군인 한 명 죽을 때 하마스 전투원은 12명이 죽는 그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요조 경우에는 완전히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결과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까지 1,007명이 죽었는데요. 전투원은 1,604명이 2일서부터 종전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2일서부터 종전까지 40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1일차에 죽었던 이스라엘 민간인과 전투원의 숫자가 꽤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일차 19%, 66%는 19%의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사망했던 총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1일차에 19%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이 전쟁 중에서 총 죽었던 민간인 중에서 1일차에 이스라엘 민간이 66%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영토 변경을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1차 공세를 했을 때, 첫 공세 시점이 2월 20일서부터 3월 12일이었거든요. 20일 동안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때 공세를 벌일 때 차지했던 땅이 1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아니, 12만. 맞죠? 12만. 맞죠? 12만.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거 되게 큰 땅이거든요. 12만 제곱킬로미터. 그 하루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1차 러시아 공세 후에 다시 반격을 했을 때 74일간 반격을 했는데 그때 약 16,000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다음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러시아가 2차 공세를 벌였을 때 150일 동안 하나도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진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2차 반격을 했을 때 219일 동안 공세를 벌였는데 370제곱킬로미터밖에 행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와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러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었다가 안 되니까 도망갔던 거였고, 우크라이나가 재반격을 할 때도 1차 반격을 할 때는 땅을 엄청나게 뺏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번에 다시 재반격을 시도할 때, 그리고 다시 이제 공세를 시작할 때 보면 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게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게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항공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보시면, 보면 제일 첫 번째 라인이 지금 탱크를 잡을 수 있는 탱크가 쉽게 기동하지 못하도록 큰 구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덩이가 있고 난 후에 보면 영어로 나왔는데 용의 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용의 이는 뭐냐면 시멘트를 원뿔형으로 만들어 놓은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뿔형 시멘트를 그 기갑 탱크가 뚫고 지나가면 탱크가 이렇게 궤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탱크가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방어의 시설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맨 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복잡한 참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 포병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에 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저기 있는 엔타이 탱크 구덩이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구덩이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래곤 T3를 통과해야 되고 그걸 통과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참호전을 이제 벌여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매우 정교한 지금 이제 방어 체제를 전선에 다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 보면 가운데 선이 바로 도로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오는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방어 시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쪽은 흑해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방어 요새의 모습입니다. 그래 볼 것 같으면 앞에 저기 작은 선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저 선이 바로 이 드래곤 티트라 해가지고서 대전차 방어물입니다. 그래서 대전차 방어물을 얘들이 만약 넘어선다고 하면 그 뒤에 매우 복잡한 참호선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참호선 뒤에는 이제 바로 또 뭐가 보이냐면 요새화된 요새가 보이고 그 뒤에 이제 대포 부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주 첨예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와 같은 이제 그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더 심각한 사항은 요 방어물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가 지뢰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지뢰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뢰를 제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 전서부터 이미 지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전선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복잡한 방어시설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 앞에는 지뢰가 묻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지휘 통제가 유지된다면 컨트롤 커맨드가 유지되고 두 번째 후방 지역에서 보급만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여전히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보다는 방어하는 쪽이 더 우리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교환 비율을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 1명 죽잖아요. 요즘 보면 러시아 병사 20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수많은 용병을 밀어넣고 그런다 하더 용병을 밀어넣어 가지고서 결국 조금씩 조금씩 앞서고는 전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환 비율을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방어 우위 상황입니다. 드론이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새로운 그 로봇 무기가 들어와도요. 여전히 방어전이 좀 더 유리된 상황입니다. 요즘은 기갑병이 거의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 기갑병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작년에 바로 이 북한군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자동차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보병 전투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보병들을 태우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되게 놀랐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전 같으면은 저쪽에서 러시아군이 공격해 오면 차량을 타고 오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얘들이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전투 준비 그렇게 하면 됐었는데 북한군 같으면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이제 지금 현재 북한군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방어선을 딱 구축해 놓고 요새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 있게 된다면 뒤에 있는 그 드론 공격과 야포 지원을 받게 되면 여전히 방어선을 뚫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볼 것 같으면 공수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offense, defense, bala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국제정치학자들이 되게 바보스러워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의 승패를 예측할 때, 전쟁의 승패를 연구할 때, 초기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능력이 결국 가선 전쟁의 승패로 아마 결정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바로 이 material capability, 물리적 능력에 기반해서 국력을 충족했고 그 국력을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많이 예측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물리적 능력에 들어갈까? 그럴 때, 군사비, 뭐, 군인 숫자, 인구 경제력,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놀랍게도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승전하는 비율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약자가 이긴다고? 약자가 이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약자가 전쟁에 이기는 경우가, 여러분, 월남전 보십시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냥 그 정글에서 원시 무기를 가지고 아주 조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결국 북베트남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큰 퍼즐이에요,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치학들이 이제 조금 더 이, 이렇게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리적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 능력에 기반해서 우리가 조직화된 폭력이 군대죠. 군대를 가진다고 하면, 군사력의 핵심은 조직화된 폭력이 주어진 상태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군사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어진 조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군사력의 구성 요소에 기본적으로 물리력도 필요합니다. 내셔널 케이퍼빌리티도 필요하고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무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이거 자체가 중요하게 된 거죠. 특별히 지금 공수균형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기술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떤 무기체계가 들어서면 이 무기체계가 공격한테 조금 더 유리한 무기체계일 수 있고 어떤 무기체계는 방어에 좀 유리한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무기체계를 공격력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까? 방어적으로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보면 공격과 수비가 무기가 공격 수비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 중에서 공격을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까, 방어에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까에 따라 가지고서 이처럼 공격 방어 우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비가 우세다.
중세의 전태는 야전에서는 중기가 기병이 싸웠습니다. 근데 중기가 기병을 가지고 공성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세 시대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정치적 통일이 안 일어납니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주예요. 버티기만 하면 성에 들어가 가지고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중세 말이 끝날 때 뭐가 등장하냐면 대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대포가 등장하니까 지금 공성전을 벌일 때 대포를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야전에서, 그러니까 야포라는 개념이 등장이 된 거예요. 처음엔 공성전에서 대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두 부대가 지금 들판에서 맞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 포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의 진열을 무너뜨리는 이 전술을 지금 발전시키는 거죠. 자, 이러면서 다시 중세 말쯤이 되면 공격 우위라고 하는 믿음 체계 그리고 공격에 더 이 특화된 이제 그 무기 체계와 전술 같은 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새로운 무기 등장하면, 공격에 유리한 무기 체계가 등장하면, 그거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이제 상상력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어 시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가. 그런 이제 그 새로운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중세 완전 만쯤이 되면, 근데 들어오기 직전이 되면, 그게 어디서 등장하면 이제 이탈리안 테라스라 해서 이탈리아 나중에 가보시면 이탈리아의 그 성벽 중에서 보면 이와 같이 대포의 등장에 맞춰가지고 새로 쌓은 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이 수비 우위로 돌아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요 꽤 오랫동안에 수비가 우위가 다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졌던 게 언제 무너지냐면 19세기 중엽에 무너집니다. 프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서 소규모 병력을 빠르게 원하는 전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긴급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전장에 내가 원하는 병력을 최대한 많이 투여할 수 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40년서부터 1차 대전까지 한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공격이 우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공격이 위라고 생각하면요. 항상 내가 기습 당할 걸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전쟁도 많고 매우 복잡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실제 전쟁이 그렇게 빨리 안 끝났습니다. 바로 기관총이 등장하고 참호전이 등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거 긴급 동원한다고 해서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그 뒤에 이제 그 참호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1차 대전의 승전이 2차 대전 프랑스 패전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기본적으로 방어 중심으로 모든 군비를 만들었고 요새 구축하고 방어 진지에 군인들을 집어넣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완전한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독일은 기동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그때가 바로 수비 위주 국가 전략이 이게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독일의 기갑 부대가 가진 우위,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폭격, 이걸 통해 가지고서 공격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2차 대전 초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항상 먼저 공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2차 대전 직후, 그다음에 1차 대전 전 그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전쟁에서 위험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쯤 오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 소련처럼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보니까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무기의 역설인데요. 대량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가 사용했을 때 가지는 윤리적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 부담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법,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전쟁법이 하나가 비례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구별성의 원칙이거든요. 그 비례성의 원칙은 내가 추구하려는 목적에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의 폭력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핵무기는 너무
폭발력이 센 거죠. 그 다음에 구별성의 원칙, 전투원과 비전투원은 구별해야 됐다. 근데 이게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핵무기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960년대서부터 드디어 사람들의 생각이 특히 강대국에서는 이게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주 소규모의 핵무기를만 가지고 있으면 그 2차 공격력이라 해가지고서 지금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선제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핵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보복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1960년대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기지 않겠지만 그 냉전기라고 하는 그 시점이 엄청나게 전체 국제 질서를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안정적이었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깨진 게 뭐 때문에 깨지냐면 전혀 예상치 못하지만 바로 1차 걸프 전쟁입니다. 1991년에 발생했던 1차 걸프 전쟁이 전쟁사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 처음으로 유도 무기 체계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폭격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지금 이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때 가집니다. 물론 이 능력은 언제 발전되냐면 1970년 초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거의 끝 무렵에 진행했을 때 이때 유도무기 체계를 개발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1971년, 2년 그때 사용했던 그 기법들을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한 20년 발전시키다 보니까 1991년에 1차 고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원하는 지점으로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주장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밀 타격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정밀 타격을 하고 나니까 미국과 연합국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인류가 따라왔던 전쟁법의 원칙에 따라 전쟁을 하자. 민간인 사망을 공격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바로 전쟁 지휘부를 지금 유도무기를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전쟁이 쉽게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공격을 한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되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냉전기가 되게 안정적이었고요. 우리가 지구화가 시작됐던 냉전이 끝난 그 시점이 오히려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의 무력을 사용하기가 좀 더 쉬웠던 시기였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자기가 정말 그 힘을 좀 더 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러시아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소규모 정쟁들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저처럼 방어 우위가 아니라 공격 우위다. 내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정밀 타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전쟁의 빈도수를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 3일 갑니다. 전쟁 개시 딱 이다 얘기해요. 저는 제 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 오래 합니다. 처가 물어보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 다른 사람들은 지금 외신에서는 3일밖에 안 간다 그러는데, 이 전쟁 빨리 갑니다. 진짜 그렇게 빨리 끝나느냐고. 저 오래 안 가, 되게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조건이 있어요. 만약 부대가 지금 선출 권력이 지휘 통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 우위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체계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전체 인류 역사에서 봐야 되는데요. 민족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민족주의 시대의 전쟁 이전에는요, 두 나라의 군대가 야전에서 붙습니다. 그래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럼 전쟁 끝입니다. 진 쪽에서는 바로 강화협상 맺어요. 그런데 민족주의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야전에 나가 싸웠던 이 부대는
나의 군대예요. 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야전에서 대규모 회전을 벌여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이 나도 전쟁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무기 체계가 가고 보급이 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전합니다. 요 민족주의가 가져온 전쟁의 양상이 이게 보볼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랑스 군은 이미 벌써 항복을 했어요. 나폴레옹 3세는 이미 프러시아군에 항복을 했고 이미 퇴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시민들은 이 전쟁을 안 받아들여요.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파리에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저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면서 지금 전선으로 가는 거죠. 민족주의의 특징들이 뭐냐면 전쟁의 양상이 오래오래 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19세기 이후에 이 전쟁 방식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서는 이 민족주의 이 생각 때문에 전쟁이 되게 오래 간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마련한 것이 전략폭격이라는 개념, 뭐 정밀 타격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마련을 해요. 근데 여전히 민족주의는 아직도 이 인류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봤을 때 이 전쟁이 오래 갑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싹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 시작 시점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지금 부상이었거든요. 그 시기였고 그게 기본 전제적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쟁이 오래 간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발생하니까 초기에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다 도망을 합니다. 근데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행렬이 약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훨씬 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에 있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차선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요. 2차선을 반 역주행하는 차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막히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 길을 역주행해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전쟁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서 도망을 간다? 근데 딱 국경선에서 못 간다라고 막으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이 전쟁 오래 가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할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있는 이, 이 민족주의 그 마음이 이게 여전히 강합니다. 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가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그 이 민족주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오래가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이 민족주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도입됐었냐면 충격과 공포라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 민간인 폭격 같은 것도 허용되는 게 2차 대전 때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너무 심각한 비난을 받으니까 그것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지휘부를 완전 없애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러시아 같으면 지휘부도 없애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온 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약간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상대방의 지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제 공격의 유혹들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상대방의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방어 중심적으로 군사 교류를, 그러니까, 군사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